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네,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철학이라는 채널이 좀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게 좀 철학의 대중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시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꽤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또 벌써 연말이 다 되고 있어요. 네,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걸 처음 녹화한 게 한 6월? 그렇죠. 네, 6월 초였을 거예요. 거의 이제 한 6달. 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같이 했죠, 우리가. 와. 근데 일단 6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도 해요. 네, 저희는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계속 할 때마다 일단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님 하고 저 초반에 1회 영상을 보면은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도 가끔씩 그냥 썸네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얼굴이 진짜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요? 그 기운이 더 좋아졌어요. 인상하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볼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변화를. 그렇죠. 저희가 꽤 자주 보니까. 근데 이게 6개월 전을 보면 달라졌어요. 재밌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근데 이게 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이 변하겠죠? 맞아요. 네, 그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공부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진짜 그때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때 뭔가 한번 탁 변했잖아요. 네, 확실히.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진짜 너무 공부할 때마다 즐거움을 얻고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거지만 저희가 무슨 학위를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인생의 즐거움, 이 지혜로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연말 됐는데 같이 즐겁게 공부해보죠. 저희 저번 주 이어서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 이번에는 어디 편이죠? 이제 장자입니다. 야, 장자입니다. 많이 왔어요 또 이것도. 예. 장자는 이제 우리가 노장 사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맹 사상을 유가라고 하고 노장 사상을 보통 표현하는데 장자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309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자 어떠셨어요? 저도 원래 이제 노장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좀 뭔가 이건 동양의 지혜다. 동양의 지혜. 그렇죠.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약간 맹자랑 달라요. 저번에 맹자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 나오는 챕터부터 이런 그 제목이 나와요. 그 유명한 말이죠.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야, 이 텍스트도 진짜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이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곳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메뚜기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진짜. 윤님 혹시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그 장자에 대해서 다른 그 책을 읽으면서 몇 개 봤었던 대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알기엔 우물한 개구리만 알잖아요. 네,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에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추가하니까 더 확실히 풍부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공감되는 말이지 않나요? 네. 특히나 전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지 내가 메뚜기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냐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좀 문제인 것 같고 자기 성찰을 계속 추동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전 봤어요. 맞네요. 그렇게 읽는 게 더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묵상했던 게 그러면은 뭐 일단 내가 우물한 개구리인데 다른 우물한 개구리한테 무언가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거랑 또 비견될 수 있는 약간 동서양으로 비견하면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동굴이잖아요. 이게 딱.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에피소드에서
동굴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야 여기 그림자였다라고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아마 맞아 죽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예. 야 바다가 있다라고 개구리들한테 할 때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참 많습니다. 이거 막 반란죄로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돌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인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뭔가 자기보다 이제 소견이 적은 사람들한테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 참 이게 참 난센스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질 않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장자를 자기 검열의 화두로 읽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나 모든 것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바다를 모른다는 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을 보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물안 개구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틀린 말 하나도 없나? 말 한마디라도 틀리면 가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보통 악성 댓글을 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없을까.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이미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겸손한 사람은 이건 겸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진짜 우물안 개구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하나라도 얻으려고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맞네요. 네,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가는 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물안 개구리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세계 정세를 다 알아도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태도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자도 실제로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당시의 제자 백가들에게 비유를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너무 교조주의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제자 백가에 대해서 이런 큰 차이점이 있었고 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장자는 자유주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다고 합니다. 네. 이념적 규제인 인위적인 것을 춘추 전국 시대의 그런 패권 경쟁의 아젠다였던 거를 좀 타파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장자를 읽어야 되는 독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자 사상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소요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311페이지 보면은 나올 텐데요. 그 장자 1편 소요유라는 게 있어요. 저도 소요편을 읽었었는데 네. 소요가 이 뜻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논일소에 멀요자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걸어다니며 돌아다님이래요. 그래서 소요는 이런 뜻이구나. 이게 보니까 소요가 보행과 다르대요. 보행은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단시간에 가는 게 목적이고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요. 예, 소요는 목적지 자체가 없고 그냥 할 일 없이 거니는 소요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요가 춤하고도 같다고 하더라고요. 춤이란 어디에 뭐 도달하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동작 그 자체가 춤의 목적이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춤을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뭐 남자들의 로망 그 무술을 배우고 싶다. 무술은 무술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수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몸으로 하는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자의 소유유라는 이 관점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자유의 절대적 경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인간의 삶에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나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소유유의 의미인
거 장자의 핵심이라는 건데 이게 딱 제자백가들의 인의 사상과 반대인 거죠. 네, 사람보다 그 인위적인 관점을 더 위로 삼았었으니까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나의 삶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순간 사람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뭐 저쪽에 독일의 히틀러처럼 전체주의도 그렇고 뭔가 어떤 가치든지 간에 가치를 사람보다 혹은 생명보다 앞세우는 순간 좀 뭐랄까 그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도 네, 맞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삶 위에 가치를 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명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그 공맹 사상을 같이 공부하고 이제 노장으로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그러니까 공자 맹자를 공부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제 자신한테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저희 조선이 일단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자 맹자가 완전 바이블이었고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성리학자들이 이 나라를 엄청나게 망쳐놨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패의 끝을 보여줬었죠 마지막에. 네. 근데 이거는 공자와 맹자가 추구했었던 가치가 아니거든요, 분명. 이게 뭘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장자의 비판점에 공감 가는 게 교조주의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악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허탈한 게 저희도 맹자 직접 읽어봐서 알겠지만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한 사람으로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종교 삼아서 근본 삼아서 했지만 맹자 말대로 살면은 그렇게 부패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 뜻이 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게 변질된 그게 있겠네요. 하긴 기독교도 원래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로마 카톨릭으로 가면서 막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 십자군도 그렇고 그렇죠. 왜 침략을 남의 나라를 그렇죠. 침략을 하고 뭐 마녀 사냥을 하고 그렇죠. 함부로 이제 정죄를 하고 기독교가 변질된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전 스승이 항상 그랬어요. 기독교를 배우고 싶으면 기독교의 제일 초기에 그 사상이 이제 터져 나올 때 그때 시점을 그때 역사를 공부하면 된다. 이건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금의 부패하고 막 변질된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가 궁금하다면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돼요. 근데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 다 그래요. 모든 그 철학도 그래요. 플라톤이 진짜 궁금하면 플라톤이 그 철학을 하던 그 그리스 시대를 가서 그 시점의 책들이나 그 시점의 문화를 공부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 영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기에 어떤 영감으로 이게 시작했나. 그게 초기 영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장자를 우리가 소유와 자유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자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12쪽에는 장자를 잘못 해석한 경우 그래서 이걸 일탈의 논리, 뭐 패배의 미학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술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좀 있었나 봐요. 한번 이제 막 일탈하고 좀 기행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좀 특이하다. 근데 예술가라서 다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터진 게 저는 그 페미니즘 관련해서 그 미투 운동이 한창 일어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근데 그게 예술가들도 많이 얽혀 있었거든요. 뭐 구체적인 이름 언급 못하겠지만 영화 감독도 있었고 유명한 또 소설가도 시인도 있었죠. 네. 고발당하고 막 고소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기인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추앙을 했었는데 일탈의 논리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면죄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런 그 잔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술인들, 특히나 가수면 뭐 예를 들어 마약을 해도 맞아. 좀 더 너그럽게 생각을 그 사람들 하고. 항상 논리는 예술적인 영감을 위해서 마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허용되진 않죠. 당연하죠. 그런 논리면은
우리 사회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다 훼손하게 되죠. 맞아요. 내 영감을 위해서 만약 살인을 해야 된다.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좀 부풀렸지만 어쨌든 맥락이 비슷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은 또 자기의 예술적인 영감을 위해서 그게 성폭행을 하고 그런 영감으로 영화를 만들고 또 상을 받고 그게 완전히 이건 미친 거죠. 그런 예술이 과연 존재해야 될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술 이전에 사람이 먼저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 예를 들어 뭐 특히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훌륭하신 성인을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텍스트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해서 사용하고 소크라테스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맨날 뭐 노노 이야기해도 노노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지만 귀족주의를 찬양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맹자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그 도덕경 이제 가지고도 그게 뭐 저지 군주를 옹호하는 논리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도.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게 장자 파트에 나와요. 그 제가 오늘 이 장자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파트인데 나중에 한번 좋죠.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313페이지로 한번 가서 좀 훑어보면 여긴 장자를 비판하는 좀 맥락이 나오죠. 맞아요. 저도 이건 처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자에게 끼친 노자의 영향이 상반된 견해가 좀 있는데 그 호루라기를 부는 장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노자의 일장은 도가도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늘 그런 도가 아니고 이름은 이름이라고 그럴 수 있으면 항상 그런 똑같은 이름이 아니다. 이게 도덕경의 노자의 그 뉘앙스 그런 문장들이잖아요. 네. 근데 장자의 첫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이라 한다.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저도 이거 실제 첫 장자거 읽었을 때 이거 보고 좀 뭐지? 이랬었어요. 이거 신화인가? 이야기인가? 서사를 하네? 그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은 노자는 좀 뭐랄까 명제예요. 철학적인 명제예요. 그냥 A는 B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노자가 장자보다 관념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건 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진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거잖아요. 노자는 다 이런 식으로 다 서술하거든요. 근데 장자는 되게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뭐 주인공이 나오고 또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예,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장자는 이야기 이서무화 같아요. 스토리고 맞네요. 사건이에요. 맥락이 다 있어요. 서사가 있어요. 해역과 풍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장자를 비판하시냐면 노자의 관념화가 장자다. 과연 그럴까? 좀 이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뭐 이분의 맥락이 있겠지만 윤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자가 더 관념적이고 더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장자는 스토리니까 이건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가 더 관념적이지 않지 않나요? 더 실제적이지 않나요? 이거 사건이 나오는데? 돌풀림의 맥락대로라면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근데 사실 노장 사상으로 묶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책 읽으면서 느꼈지만 왜 묶일까? 그러니까 둘이 좀 완전 달라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서술은 다르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인 뭐 핵심이라 할까 중심은 같다고 봐요. 뭔가 자연을 이제 거대한 법칙으로 보고 뭔가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건 좀 그런 부분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약간 장자가 좀 더 약간 예술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가요? 노자는 좀 철학적인 사람인 진짜 철학적인 것 같죠. 그 명제들이 다 명제예요, 이게. 그렇죠. 노자는 진짜 철학 사상 같잖아요. 네. 니체가 약간 저는 장자 같아요. 장자처럼 쓰나요? 약간 느낌이. 내가 안 봐서 그렇구나. 니체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둘 다 섞여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근데 저런 거 특히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 이거 약간 되게 니체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신화적이잖아요. 그런 거 쓰잖아요. 니체 유명한 게 뭐 금발의 야수 이런 거 쓰고
막 제일 뭐 대표적인 건 짜라투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가상 인물이랑 이제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건 뭐 이야기네. 네, 그렇죠. 이야기. 근데 이것도 이름 큰 물고기가 크기가 몇 천인지 알 수가 없대요. 이게 뭔가 상징을 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을 팩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숨은 걸 찾아야 돼 우리가. 맞아요. 그죠. 물고기가 변화의 새가 됐대. 뭐 이런 식으로 재밌더라고요, 장자가. 근데 되게 큰 핵심의 차이가 여기서 그러니까 노자는 도가 존재한다. 도의 존재성을 전제로 한다고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도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장자는 도를 무궁한 생성 변화의 그 자체로 파악하고 그 도와 함께 소유할 것을 주장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노자와 장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도와 완전히 어울려서 이거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도가 되는 거죠. 내가 도가 되고 내가 통일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데 노자는 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높은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더 넓은 차원에서.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장자를 개인주의적인 세계다. 정신의 자유로 옮겨갔다. 노자에 관념하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루신이 쓴 호로라기를 부른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루신이 되게 재밌게 써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뺏긴 어떤 저쪽에 망자가 있는데 그 망자가 이제 그 주인공한테 옷을 좀 달라고 장자한테 옷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옷이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법. 옷이 있다면 그 역시 옳지만 옷이 없어도 그 역시 옳은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고 짐승은 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와 가지는 맨몸뚱이입니다. 이를 일러 저 역시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며 이 역시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가 실제로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옷을 그냥 빌려주면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소피스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비판도 있다. 요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장자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인데 어쨌든 약간 픽션으로 만든 거니까 되게 재밌는 문학 그냥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장자의 해방은 어디까지나 뭐 관념적 해방이며 주관적인 해방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성과 실천성이 탈색돼 있다. 요 정도 이제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장자를 읽지 않고 신영모 선생님이 읽은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일단 노자 장자를 직접 읽어보고 우리가 정말 그런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좁은 견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이 책을 지금 따라가면서 일단 논어는 제가 읽었었던 입장이고 도덕경도 읽었었던 입장이고 장자도 훑어 읽었었던 입장이지만 공맹 사상에 대한 임팩트랑 밀도는 되게 컸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노장 사상에 대한 임팩트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느끼기에. 이게 확실히 사람이 좀 마음이 기우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분량도 솔직히 논어가 70쪽인가 그랬어요. 제가 장자를 제가 직접 읽었을 때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고 사실 오히려 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하는 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좀 도태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이거를 없애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지점이 되게 많잖아요. 장자가. 맞아. 근데 이런 지점에선 좀 신영복 선생님의 이 책의 노장은 솔직히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서양 철학사도 램프레이트 걸 보고 이후에 이제 뭐 러셀 거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이 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책만 보면 신윤복 선생님의 관점에 우리가 갇혀버려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좀 주의해줬으면 좋겠는 게 한 사람의 관점에 갇히는 게 아니라 여러 책들을 시중에도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동양 뭐 중국 철학 다른 책들이 그런 걸 비교해서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된다. 저희가 자꾸 객관적으로 되려고 또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넓어지니까요. 317조. 네. 이제 한번 이거는 높이 나는 새가 먼 곳을 바라봅니다. 네. 라는 파트예요. 여기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 논어와 맹자의 세계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계래요. 이게 공감이 갔어요.
그 기존의 논리를 승인하는 구도다. 그 결국 그건 답습의 논리고 기득권의 논리다. 정말 그래서 좀 공감이 갔고 장자는 반면에 세속적 가치를 일갈하고 일소하고 초월하고 있다. 이 초월적 시각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높은 관점인 거죠. 그죠. 이건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초월의 경지 4가지가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첫째 단계는 극히 현실적인 상식인 메추라기와 같이 국량이 좁은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 단계에는 송영자 같은 사람을 예로 드는데 이 송영자는 송나라 사상가라고 해요. 반전평화주의자이면서 칭찬이나 모욕에 개의치 않고 초연했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초월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열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비행하다가 15일이면 돌아왔는데 보름마다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처럼 열자도 자유롭긴 하지만 아직도 바람이라는 외적 조건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넷째 단계가 이제 장자의 가장 초월 단계죠. 이게 장자가 절대 자유의 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도와 함께 논의는 소요유의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 신인, 지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인, 지인은 장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고 한마디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기, 무공, 무명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죠. 이 단계가 바로 장자가 이른바 절대 자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근데 장자의 그 세계관에서 최고의 경지는 도를 터득해서 실천하는 노자의 경지가 아니라고 써있기도 해요. 여기서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도와 일체가 되어서 자유자재로 소유하는 경지. 그러니까 되게 여기가 진짜 핵심 또 느낌인 것 같아요. 장자는 진짜 그 도와 함께 완전히 내가 호접지몽 있잖아요. 예.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맞아. 통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노자는 약간 내가 도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거니까 좀 맞아. 그런 관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절대 자유란 뭘까? 이게 저도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얽매여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돈에 얽매여 있죠. 네. 생활비를 벌어야 이게 생활비를 버는 지긋지긋함 그래서 일을 우리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돈도 있지만 관계에 얽매여 있고 뭐 부모, 혈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계들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거 심리적인 그런 아픔들 상처 이런 그 특정 시점에 얽매인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절대 자유? 이게 종교인들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명상도 하고 나름의 심리 치유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생각의 자유가 돼야 또 몸의 자유도 생활의 자유도 얻어질 수 있는 거고 예. 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은 또 진짜 자유롭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약간 자꾸 인간이라는 게 형식에 갇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게 제가 한 몇 주일 동안 계속 주창하는 게 제 자신한테 제 표현으로는 예술인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왜냐면 예술인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형식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일단.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독창적인 뭔가를 창작해내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럼 어떨까? 나는 너무 형식에 갇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언어에 관련된 공부를 거의 10년째 하지만 아직도 깨닫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깨닫고 오늘도 자꾸 깨달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멈추다가 생기는 시기가 또 언제냐면 형식에서 갇혀 있다가 이게 갇혀진 걸 알 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낭독이어도 이렇게 낭독했던 습관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효율적이었다가 나를 가둬버리는 거를 점점 있다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 엄청 갇혀 있구나. 또 이렇게 깨달을 때 자유로워질 때 또 갑자기 실력이 팍
뛰거든요. 진짜 이게 정반합이네요, 과정이. 네, 맞아요. 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유가 뭘까? 그 말씀하신 화두에 대해서 생각할 지점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자유로워진다 이런 게 모든 사람한테 과연 이제 이게 다른 사람도 이게 과연 자유를 갈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뭐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뭐 집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 포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맞아요.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다 결국엔 자유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절대 자유의 경지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이제 여기 보면 근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야, 이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게 편의점에 있다 보면 손님이 이제 뭘 먹고 테이블에서 먹고 나가실 때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테이블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의자를 약간 삐뚤게 놓고 간다든지 이게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마을 공동체 있을 때도 항상 이제 그 형이 했던 말이 야,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를 잘 치우고 내가 많이 없었던 것처럼 해놓고 가는 거죠. 그런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무기, 그러니까 내 몸도 없고 무명, 이름도 없고 어떻게 무념무상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나의 그 감정도 없고 그런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요즘엔 저는 제일 많이 묵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 같아요. 무. 내가 완전히 무가 되고 싶다. 그 목적은 무가 되면 일단 내가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그릇이 돼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가 되면 뭐 어떤 사람이 오든 내가 다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품을 수 있겠죠. 공감해요. 이거. 그래서 저도 그때 말한 거를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무에 대해서 관점을 자꾸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무아지경. 그러니까 정말 내 자아 혹은 이제 개별의 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오늘 장자에 근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거꾸로 가가지고 무가 아니라 유를 자꾸 추구하잖아요. 내 색깔이 중요하고 나의 뭐 관점이나 그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색깔이 강할수록 아티스트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아티스트는 색이 강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대중들과 함께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품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 색깔대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교회는 망해요 무조건. 그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버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무색무취했기 때문에 공자도 그랬겠죠. 자기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색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무가 최고의 경지다. 야, 진짜 어렵다. 왜냐면 무색이라고 하니까 무색인 만큼 색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그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타는 거죠. 네, 때가 타고 그래서 또 철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철학 공부가 중심을 맞아요. 잘 잡은 사람이 그릇이 클 때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좀 역사적으로 좀 위대한 인물들은 중심을 잘 잡고 좀 어쨌든 역사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맞아요.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무색무취하게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공감해요. 그래서 319쪽에도 나오죠. 모든 투쟁은 사상투쟁으로 시작되고 사상투쟁으로 끝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자본주의도 이게 과도적인 거지 이게 역사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좋습니다. 321페이지로 혹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중요한 내용 있으면은 짚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장자가 태어났던 곳이
그 전란이 많았던 약소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네. 비애와 고통, 기아가 엄청난 그 모진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이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그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터전. 만약에 제가 강남에서 뭐 대기업의 아들로 즉 말 그대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약자 몰라요. 소수자 관심도 없어요. 당장 뭐 요새 진짜 많이 느껴요. 내 마음대로 뭐 몇 억씩 막 쓸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약간 정치적 발언이라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임대주택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평수 이야기하면서 임대주택을 내놓는데 저는 지금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했던 사람이라서 진짜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 어려웠죠. 그래서 5평, 6평이라는 그 평수도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저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월세를 내고 이 보증금을 내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줬잖아요. 네. 진짜 엄청 좋았는데 그러니까 한 어떤 정치인이 이거를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분은 거의 안 살아봤나 보네. 그러니까 그분은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화가 처음으로 제가 웬만하면 정치를 많이 보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와 이게 이게 진짜 간극이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민의 입맛하고 다르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런 사고 방식이구나.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자기의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기업 아들이면 당연히 대기업을 잘 육성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아니면 목사님처럼 뭔가 대중들을 상대하는 리드해야 되는 직업이라면 가난했던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유하고 잘 살고 자기가 뭐 고통 같은 거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뭐 어떻게 공감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못하지. 그리고 그 15에서 20평이면요. 제 지금 친구 중에서도 결혼 빨리 한 신혼부부가 많아요. 네. 걔네 집들을 가보면 딱 그 정도 크기예요. 진짜 실제 그 정도 크기고 가보면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애 크면은 딴 데 가겠다. 근데 그치. 잘 알겠지만 집값이 워낙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 미쳤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좋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인식의 간극이구나 진짜. 지금 전 국민이 부동산 얘기를 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지금 이해관계자가 돼가지고 정말 미쳤다 진짜. 다 그냥 땅이 미친 거야.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집은 있어야 사는데 집값은 너무 올랐고 다 땅 투기꾼이 되거나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걸 내가 이 집을 얻으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자는 약소국의 가혹한 현실에서 부자유와 억압의 극한 상황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할 수 있었다. 장자한테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장자의 1차적 가치는 생명이었대요. 생명 없는 질서보다는 생명이 있는 무질서가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고 진짜 그 공자맹자랑 다르다. 공자맹자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아니었나요? 그분들은 좀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제자도 많고. 공자는 그랬죠. 네. 근데 노자장자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그 길거리의 거지들이 생각이 나요. 거지들의 모습이 노자와 장자의 이미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공자는 솔직히 선비 이미지잖아요. 옛날에 뭐 서양의 뭐 디오게네스 이런 막 견원주의 학파 약간 그 느낌이 나네요. 그 디오게네스도 그냥 통에 벌금 살았잖아요. 벌금 먹고 살았잖아요. 네, 맞아요. 딱 거지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제가 좀 항상 이제 좀 거리가 좀 느껴졌던 게 그런 좀 뭔가 거룩하고 고귀하고 성인 같은 느낌 때문에 거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공자 맹자는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요새 역사 다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정치인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엘리트 다 성리학자가 되잖아요. 선비가 되잖아요. 그러네, 선비네. 그러니까 진짜 산업공상이 나오죠. 선비사, 그다음 농민, 그리고 공인, 상인을 가장 아래. 맞아. 이게 너무 그 인위적인 관념을
지배해 버렸다. 맞아. 그래서 저는 공자 맹자는 별로 정이 안 가요. 어. 노자 장자 이분들은 되게 정이 가고. 저는 공자 맹자는 개인에게 입혀야 되는 이론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단체로 입히려 하지 말고. 그러네. 왜냐면 근데 뭐 노장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공자 맹자 방식으로 인본주의만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때는 좀 법가적으로 범칙으로도 다스리고 법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생각도 해요. 너무 또 법으로만 다스리기에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 뭘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자 맹자가 좀 실수한 부분은 그냥 너무 인위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개념은 모든 이론은 전체를 포괄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읽을 때 어쨌든 계속 신영복 선생님도 이 독법은 이런 이야기하는 게 공자 맹자 노자 장자는 자신만의 독법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골고루 필요하죠. 뭐 공자 장자도 공자 맹자도 필요하고 노자 장자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321쪽이 저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드디어 이거 한번 여쭤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것과 저것과 이것이라는 파트인데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주관적 관점에서만 본다.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여 이것을 해시는 저것과 이것의 모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과 사, 사와 생, 그리고 가와 불가, 불가와 가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되는 모순 관계에 있다. 가가 있기에 불가가 있고 불가가 있기에 가가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성인은 특정한 입장에 서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게 이 문장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처음에 이걸 읽자마자는 막 크게 안 와닿았었어요. 어렵죠 좀. 처음엔 어려웠는데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코로나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금 현 국가의 사태를 봤을 때 진짜 첨예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맞아. 똑같은 그 사태를 보고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좀 여과시키려고 하면 메시지가 안 담기니까 솔직하게 그냥 제 생각을 말하면 저는 현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랑 그 국민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 유럽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톡하면 몇만 명이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3단계 올리냐 마냐 하는데 유럽은 진작 올렸어요. 근데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언론 플레이랑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 네이버 그 뉴스만 보면 뭔가 댓글에 다 화나 있어 사람들. 화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부 못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당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랑 마찬가지인 게 제가 아무래도 친구랑 또 대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봉쇄령이 내려져 있어서 거기는 통행 금지예요. 그러니까 통행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거든요. 근데 프랑스보다 심한 국가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최고다 이건 아니라도 우리를 폄하하면서 우리 못한다 이런 거랑 내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런 거랑 막 모질이더라 이런 거는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다른데 이럴 땐 대체 뭘 바라봐야 될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인은 특정한 입장에 서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대립이 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저도 처음에 좀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 의견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의 의견도 틀릴 수 있으니 저도 이게 우물한 개구리의 시선일 수 있겠지만 전 적어도 욕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근거 없는 욕은 안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욕하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난 사람들에게 적어도 발화자니까 당신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늘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자기 시선만으로 갇히는 게 아니고 맞아. 내 시선으로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시선으로 갇히되 하늘만 봐라. 약간 되게 애매하지만 이 생각이 제일 크게 들더라고요. 맞아. 아니 진짜 특히나 그런 악성 댓글 다른 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그렇죠.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걸 강조하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틀릴 수도 있다. 당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잘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장자 파트에서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저는 역지사지는 야 네가 내 감정을 이해해잖아요.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더 큰 범주. 너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그냥 하늘을 봐. 그러니까 더 넓게. 하늘은 어떻게 보면 양심일 수 있겠네. 그쵸. 엄청 그냥 깨끗한 도화지라고 쳤을 때 자신의 양심에 비춰봐라. 너와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거를 봐봐. 그랬을 때도 어떤 의견이 드는지가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댓글이 막 달리냐면 그냥 정치적인 그 진보 보수 그 틀에 자꾸 가두려는 그 의도가 보여요. 저는. 맞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뭘 해도 욕을 하고 싶은 거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잘해도 못했다 그러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죠. 근데 확실히 근데 저는 뭐 저도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뭐 전 다 존중을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한쪽 편을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무가 돼야겠다. 진보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당연합니다. 진짜. 어떤 사안이든 진보 보수 상관없이 나라를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당연하죠. 정치적 입장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도혜김용 선생님 문장에도 봤지만 아니 뭐 공산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예전에 그 전쟁 남북 전쟁에서 싸웠잖아요. 이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념보다는 일단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진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힘을 모아야지. 같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아니 진짜 정치적 입장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공감 가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랑 비난하는 것도 뭐 제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아니 이렇게 국가가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가 망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그 말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 21세기는 모두가 관료가 된 사회 같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딱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훈구 그 정말 적신들 아니면 뭐 사림이던가 이제 노론 이런 사람들 서인 동인 이때 그 부패했었던 관료들이 맞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맞아. 딱 그런 기득권들이 다 됐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심도 없고 자기의 실속만 챙기면 되는. 자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노론 소론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항상 그게 편을 갈라서 자기 그 진영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예전에 소수의 뭐 몇백, 몇천, 몇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5천만 명이 그러니까 다 선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실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맞아. 이제 무섭더라고요, 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금기되는 게 뭐 종교 얘기, 그 정치 얘기를 하면은 싸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만약에 우리가 철학적인 나라라 그러면 정치 얘기 자유롭게 하고 뭐 종교 얘기 자유롭게 해도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서로 이해하고 당신의 종교는 그렇군요. 공감하고 이게 더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망했었던 것도 그거였고 우리 성리학 망했었던 것도 위정척사 아닙니까? 그 정도의 길을 이렇게 하고 배척하자. 다른 사한 걸. 뭐든지 그냥 이렇게 틀을 가둬버려서 사람을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하는 사상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나. 그게 결국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우물한 개구리 그리고 한철에 갇힌 메뚜기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죠. 근데 모든 국민이 지금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를 일단은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짧게 보태면 정치적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명하라고 아까 했잖아요. 무명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확신이 들지 않고 적어도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할 만큼만 정치적 참여하면 돼요. 근데
화나신 분들은 너무 확신이 서 있잖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는 하늘을 봐라.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다음 파트는 어떻게 좀 이따 해볼까요? 뭐?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만 더. 네. 이건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윤님 실제 윤님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고 싶어서 요건 좀 짧게 끊고 좀 좋습니다. 이따가 하는 걸로. 네, 2부에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2부. 그럼 여기서 먼저 바로 끊고 예. 2부 시간을 차라리 좀 더 길게.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되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죠. 예, 네. 저희가 막 짜고 하지 않습니다. 사전 조율 없고 대본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본도 없어요. 네. 저희 그냥 공부하고 오는 건데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부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 시간 때 대신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